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구간은 국가 자본주의로 들어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는 고평가라고 해서 주가가 쉽게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고평가된 자산들이 언제 하락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포인트는 첫 번째로 물가가 상승하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26년도 1월 달까지는 물가 상태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금리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장기 채권 금리가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향후의 대응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면 가치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중요한 지표들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기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고 있으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가 되게 좋은데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자유무역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효율성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환경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한테 맡기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유무역주의 하에서는 물가도 낮아지게 되고요. 성장률도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 이 자유무역은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사람들에다가 다 맡겨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땡기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했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였었고요. 그리고 효율만 추구하다 보니까 생산 거점들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 기반의 시설들을 해외에다가 다 이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로 해외에다가 제조업을 이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 내에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제조업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던 게 지금까지의 문제였었고 이 제조업이 지금 사라지다 보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도 확대가 되고 국가 부채도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이 이슈가 제조업 붕괴와 더불어서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까지도 만들어냈었고 무엇보다 오늘날의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신흥국,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곳에서 얘네들이 지금까지는 저부가가치 산업인 그냥 제조업만 어느 정도 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들까지도 다 진출을 하게 되면서 선진국의 기술 패권까지도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게 되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못하면 금융위기도 올 수 있겠고 제조업도 붕괴가 되다 보니까 쌍둥이 적자도 이어지고 있고 게다가 중국 같은 데에서 빠르게 성장까지도 하고 있네. 과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자유무역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스템들이 문제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되게 결정타가 되었던 게 코로나가 딱 터지게 되면서 야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안보를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되고 경제 안정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자율무역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물가도 낮고 성장도 강하다 보니까 이 효율을 중시했었다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야 이제는 조금 안보를 신경 써야 된다.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자라고 하면서 효율을 포기하고 안보와 안정성을 선택하는 방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의 새로운 기준점은 무엇이냐?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싸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조달을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오늘날에는 위기 같은 것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중요한 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은 자국이 통제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반도체 같은 것들이 생산이 안 되면 자국에서 제품들이 생산 안 되다 보니까 위험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한다? 야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미국에다가 반도체 회사 지어 이런 식으로 미국 자체가 이런 핵심 전략 산업들을 지금 주도해서 이끌어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효율은 낮겠죠. 왜냐? 정부가 주도하니까. 그렇지만 효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부가 컨트롤하겠다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의 구간들은 이 국가 자체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관점에서 지금 시장의 포인트를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밀어주고 있는 산업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었고, 이게 AI나 반도체 같은 것들이었죠. 자, 그러면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도 지금 잘 되고 마땅히 투자할 만한 게 AI와 반도체밖에 없었다면요, 요런 친구들은 지금 고평가라고 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계속 밀어준대요. 그러면 고평가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평가가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 버블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관점 하에서,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날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고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대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유무역에서 국가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있을까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우리가 정부가 주도를 해서 성장을 이끌겠다, 요게 안 돼요. 어떤 방향성과 정책과 법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요 내용을 이해를 하면 앞으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율무역에서 국가 자본주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펼치고 있을까, 요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관세, 무역 압박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이 원했던 것들은 미국산 제품 많이 매수를 해라, 그리고 미국한테 투자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세와 무역 압박 같은 것들을 했었고, 미국 물건 많이 사면 미국 성장도 하겠죠. 미국 내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건 뭐다? 제조업을 많이 늘리겠다 이거예요. 제조업이 많이 부족했는데 미국한테 투자 많이 해세요라고 해서 제조업도 많이 성장을 시킨 환경이었고, 이런 식으로 공급망들을 새롭게 미국 중심으로 만들게 되고 있었던 게 오늘날의 흐름이 되었던 거죠. 여기에서 제조업 경쟁력 회복, 쌍둥이 적자를 해소한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건데, 문제점은 뭐냐면요, 효율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는 거는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미국한테 투자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만들어냈던 게 상호 관세 같은 것들이 있죠. 부여하지 않아도 되었던 관세들을 부여를 하게 되면서 지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 쪽에서 호재도 있죠. 미국 쪽에서 안정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호재도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입장들이에요. 지금 25년도를 바라봤을 때 이 관세 협상의 목적은요, 미국 투자 유치였어요. 근데 이 미국 투자 유치는 성공했죠. 그러면 이 관세 협상은요, 일시적으로는 이제 효과를 다 한 거다 보니까 지금 이 관세 협상이 지금까지 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미국 투자 유치 성공한 순간부터는 관세 협상에서 나오는 이 관세 인상 같은 거 있죠. 요거 관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 없고, 물가 상승했을 것 같을 때 관세를 조금 내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로 해서 얻고 싶었던 게 투자 유치였는데 이거 달성했으니까, 목표를 달성을 했다면 관세를 내림으로써 물가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쳐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이 걱정되는 구간은 일시적으로 관세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흐름들이 26년도 중간선거 전까지는 물가에다가 영향을 주는 관세들은 다 내리고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관세라고 하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 전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낮아질 확률들이 꽤 높겠네 정도라고 하는 매크로 레이어를 깔고 가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부채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 물가를 일정 수준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가를 한 3% 정도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채가 예를 들어서 1조 달러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GDP 성장이라고 하는 게 한 1조 달러에서 한 2조 달러로 성장하는 거예요. GDP가 한 성장을 많이 한다면요, 이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GDP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면요, 이 GDP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용인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을 용인을 하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금리를 낮춰가지고 성장을 더더욱 강력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뭐다? GDP를 정말로 크게 상승을 시켜가지고 부채가 줄어들도록 만들어내자, 요거인 거예요. 즉, 지금의 트렌드는 뭐다? 지금 미국의 트렌드는 부채 관리 전략들을 만들기 위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들은 용인을 하고, 대신에 성장을 매우 강력하게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성장이 꽤 강하고 물가가 꽤 상승을 한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향후에 장기 채권 금리 있죠. 그러니까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이게 왜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이런 거죠. 지금은 일단 거의 5년 동안 고물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가가 높다면요,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의 전략은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는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미래에는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다? 미래에는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 요 시그널이 보이는 순간 금리가 상승합니다.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가 미래의 물가를 상승시킨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경우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이게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미국의 전략은 성장을, 그러니까 명목 성장 자체를 키우겠다 이거예요. 근데 성장보다는 그냥 물가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만 상승을 하고 성장은 별로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이 된다면 미국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가 상승이 걱정이 된다는 점, 두 번째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이 될 때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한다, 이것 자체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악재로 해석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들이 비교적 꽤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큰 배경 지식들이 있다면요,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우선 국가 자본주의로 지금 바뀌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평가라고 해서 당장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버블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관점에서 AI와 반도체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실적이 좋아서 가느냐, 요거라는 별개예요. 지금의 구간들은 정부가 밀어줄 거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다. 즉 실적이 더 개선되면서 가기보다는 기대감이 더 좋아지면서 갈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적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기에 올라갈 수 있는 상단폭은 삼성전자는 15만원, 하이닉스는 95만원까지는 실적 기대감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거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미래의 AI는 잘 되고 반도체도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이 구간 이상 올라간다면 기대감의 영역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실적 모멘텀 하에서 올라간다, 타당해요.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될 거예요. 왜냐? 그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면 이 기대감들이 꺾이는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 기대감들이 꺾이는 시기가 언제냐 했을 때 대표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면요, 이때는 더 이상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크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상승 시기는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요것도 기대감들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요게 향후에 버블까지 갔을 때의 하락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예측하는 게 26년도에서 매우 중요할 거란 거예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다? 물가 자체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기 채권 금리 상승 있죠. 요거 걱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키울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물가 상승을 조금 더 걱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물가 상승의 본질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물가 상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유가가 오른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물가 상승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미래에 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이 구간들에서는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게 증시한테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는 그 걱정을 누그러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미래의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는 이 기대감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임금과 유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슈들은 많지만 유가를 떨어뜨리려는 속셈 중에서 하나로도 해석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가 원유를 정말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인데 여기에서 원유 증산을 또 만들어낸다? 그러면 유가가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고요. 두 번째로 관세를 보류하거나 관세를 인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물가 상방 압력이었던 관세가 이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물가 안정화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하려면 노동시장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는 노동시장이 약해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정말로 강하기 전까지는 물가 상승 요인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요. 즉, 제 코멘트의 핵심 본질은 뭐다? 지금 당장은 물가가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겁니다. 요거 큰 문제를 만들 때가 언제다? 기대 인플레가 2.5% 이상 구간이 되면 큰 문제가 나타날 건데 이건 아직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리스크 2번 요인으로는 뭐다? 재정적자 우려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읽게 되면요, 장기 채권 금리가 오른다고 했죠.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 미국 채권들을 약간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미국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걱정까지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미국 쪽에 있는 이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0.65포인트 이상 구간까지 장기 채권 금리 상승이 나타난다. 그러면 0.65% 이상 구간들에서는 장기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0.56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한 0.65%까지 올라간다. 여기에서 장기 채권 금리가 뭐 0.7이 가고 0.8이 올라가고 하면요, 이때는 장기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받을 가능성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26년도에 미국 채권 수요가 2.2조 달러예요. 요거 누군가가 빌려줘야 되는데 요거 과연 누가 빌려줄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약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SLR 규제 완화가 있을 거고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슈도 있는 거죠. 즉, 이번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장기금리의 상승이 저는 하락장의 재료는 되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책이 존재한다면요, 하락장이 되었을 때 이 해결책을 조금 더 빨리 끄집어내려고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인 관련된 법안들을 조금 더 빨리 통과시킨다든지 규제 완화를 조금 더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해결책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장기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에 조정을 준다. 여러분들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들을 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국가 자본주의로 들어왔다. 그래서 고평가라고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 버블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버블까지 되었을 때 언제쯤에 폭락할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물가 상태가 있다. 물가가 높아지면 버블이 빠르게 터질 수 있는데 물가는 괜찮다. 적어도 1월 달까지는 괜찮다. 두 번째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느냐를 바라봤을 때 소폭 상승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하락장을 만들 재료는 아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이 있다면 오히려 이 해결책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상태에서는 이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를 키우는 게 이 장기 채권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혜를 보일 가능성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저의 의사결정은 지금 당장은 매크로가 양호하다. 그래서 롱을 외칠 건데 향후에 실적보다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어요. 제가 바라볼 때 실적으로 올라가기 적당한 구간들은 삼성전자 기준 15만원까지는 최고의 실적들을 가정하면 삼전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조금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요. 이 기대감 영역에서는 우리가 매크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는 물가와 금리를 바라보면 되었고 지금 당장의 상태는 문제 상태는 아니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는 결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쯤에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대표적으로 일단은 가치평가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가치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시장의 생각들이 바뀌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골디락스다라고 하면서 그냥 미국 경제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다가 갑자기 시장에서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서 되게 시장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가치평가도 하고 모멘텀 지표들도 읽어낼 수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트레이딩까지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심화개념까지도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제 영상이 지금 잘 이해가 되고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회원 전용 동영상들 있죠. 최근 한 달 동안 5개, 6개 정도의 영상들을 올렸다 보니까 해당 영상들 꼭 시청하시면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